자, 오늘은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분한테 너무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나에게 관심 쏟기. 오늘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자기가 어머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제일 와닿았던 거 자유롭게 얘기하고, 혹시나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했으니까 이런 거를 내가 실제로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이 책 읽는 게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느낌이 있으면 책을 더 재미있게 읽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내 삶에 진짜 적용을 해본 게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쭉 시리즈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연부터 어떤 선택에도 후회가 따라붙는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후회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했었는데, 후회. 저는 제가 후회를 가장 느꼈던 게, 전 엄마 간병할 때 제가 이제 옆에 직접적인 보호자로서 이렇게 막 모든 선택을 제가 해야 됐었으니까 제 선택에 후회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빠나 가족들이 해주셨던 말이, 뭘 해도 어차피 후회는 남는다. 그냥 네가 생각했었을 때 더 나은 선택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알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해는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맞는 선택, 올바른 선택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그냥 저를 격려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멋진 그래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훗날에 누군가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후회보다는 그냥 본인을 그냥 믿고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멋지네요. 요 파트 읽으면서 일단 요 파트의 핵심 키워드가 후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목도 후회. 보다시피 어떤 선택에도 후회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좋았던 단락이, 이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후회를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라고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요 단락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후회가 결론은 이것도 내가 선택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후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한 번쯤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후회라는 말을 좋은 말로 하면 나의 선택이라는 말로도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는 내 생각, 후회는 내 생각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왜 이걸 선택 안 했지? 이 선택을 왜 했지? 이게 결론 다 후회인데, 요거 읽으면서 이제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생각, 선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전환을 시키면은 그렇게 막 후회가 드는 감정, 만약에 후회가 될 때 감정을 느낀다면 조금 뭐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조금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는 많다고 느껴졌는데, 단어 하나만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218페이지에 보면, 최선을 다한 심사숙고의 선택은 당신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제가 생각한 결론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의 이 파트를 읽고 이제 후회라는 것보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후회를 했어요. 그게 아침에 이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원래는 고데기를 앞머리만 하고 옆머리는 안 해요, 꽃처럼. 근데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데웠어요, 목을.
목을 대었다고? 네, 목에 여기 아이고, 들어가지고 빨갛다. 세상에. 순식간에 맨날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되었네 하면서 아이고. 그랬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뻗치지 않은 나의 머리를 보니 그래도 마음에 들었고 목과 머리를 바꿨는데. 내 목과 머리를 바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어떻게 이거 일정하자 후회를 하나 운전하면서 오면서 아이 가면서 네 그러고 왔었는데 그래도 후회라는 말보다는 내 생각 아니면 나의 인식 나의 선택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후회 대신 다른 단어를 선택하는 거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최선을 다한 심사숙고의 선택은 당신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이 글이 저는 좀 와닿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후회만 남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결과 또한 받아들이고 그 추후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릴 때는 제가 뭐 어른이 되면은 다 모든 걸 갖추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의 눈에서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 것 같고 이제 뭐 후회를 좀 더 줄이기 위해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뭐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고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저도 자극을 받아서 좀 발전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끝입니까? 네. 제가 아까 우리 밍 얘기한 것처럼 후회라는 단어를 같은 행동인데 단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고 앞에 서니까 좀 두근두근 할 것 같아. 자,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거. 불안. 긴장. 불안, 긴장 이렇게 초조. 얘기하죠. 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설렘? 설렘, 기대 똑같은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은 겁니다. 심장이 좀 빨리 뛰고 손에 약간 땀이 나, 뒷목이 약간 뻣뻣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긴장이나 불안, 초조 이런 단어를 선택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실수를 하거나 중간에 버벅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설렘이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과가 뻔하면 불안도 없고 설렘도 없어요. 뻔해. 맨날 이 사람하고 하면 이런 대화를 하면 뭐 결론이 늘 뻔해. 그러면 뭐 설렐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환호하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우리 며칠 전에 그 스님 강연했을 때처럼 스님도 이런 그 병원에서 이런 낯선 강의를 하는 거는 다른 데서는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처음인데 우리 직원들의 막 반응을 봐가면서 호응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 그럴 때 약간 그 설렘 안에 긴장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설렘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이걸 10번만 해보세요. 첫 번째 할 때 하고 10번째 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한 5번만 지나면 진짜 프로의 향기가 나요. 근데 늘 불안하면 5번이 아니라 50번을 해도 늘 죽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단어를 바꿔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회라는 단어를 똑같은 행위잖아.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편안한 감정을 안 가지고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아까 생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이나 선택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좋은 단어는 없을까요? 경험. 그것도 좋은 말이네. 경험. 후회를 경험이라고 바꿨다. 좋은 말이에요. 되게 좋다. 값진 경험일 수도 있지. 또 없을까요? 저는 이 말을 성찰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성찰. 내 맘대로 되는 게 목표라면 내 맘대로 안 됐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목표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목표는 내가 뭔가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도 나는 배울 수 있거든. 그러면은 후회 대신에 내가 성찰하는 거죠.
뒤돌아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 배울 거를 찾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를 경험도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싫어하는 단어가 껄하고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말 쓰는 사람하고 가급적이면 너무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고 있죠. 후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꿀 힘이 있을까요? 습관입니다. 이거 말 습관이에요. 말 습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맨날 껄하고 그랬어야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 반복이 안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은 계속 반복합니다. 껄하고 그랬어야만 되는데,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사람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언어 습관 안 바꾸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이 실천을 뭔가를 옮겨야 바꿔야 돼. 되죠. 네, 노력을. 예, 뭘 바꿔야 돼. 뭘 바꾸는데 사실 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나는 언어를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언어 습관만 바뀌어도 인식이 많이 바뀝니다. 껄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후회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좋은 심사숙고해서 이 결론대로 심사숙고해서 좋은 선택을 하냐? 그 다음날 똑같아. 별로 바뀌는 게 없어. 왜 또 선택을 또 고민할까요? 그때 후회했는데 요번에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면 되지. 왜 또 고민하고 장고 끝에 또 악수를 둘까요?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 선택에 대한 확신? 선택에 대해서는 늘 확신이 없습니다. 선택 확신하고 하는 경우 있나요? 네, 아니요. 잘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왜 선택이 힘든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자,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럼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하면 되잖아.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럼 내 책임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책임을 안 지려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싶은 마음이 후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책임을 져, 좀 제발.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냥. 그렇다. 나는 김승호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그분한테서 들은 가장 가슴 깊은 한 줄 문장이 있어요. 매번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내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선택이 뭐 1번 있고 2번 있더라도 내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무슨 과를 선택하든, 직장을 어디를 선택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선택은 계속 옳은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대학 그 과를 안 가고 이 과를 갔어야 되는데, 뭐 직장 그때 이걸 안 가고, 이런 선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니까? 왜 진정하시고.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뭐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이다. 내가 이 선택은 내가 한 거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매번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할 거는 하고 결정할 거는 하되, 책임은 내가 진다. 두 번째, 끝없는 욕망이 한없는 행복을 끊어낸다. 욕망이라는 말이, 욕망은 욕구하고 좀 다르죠. 욕구는 사람의 필요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 안 먹을 수 없고 졸리는데 잠 안 잘 수 없죠. 이런 거는 욕구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욕망은 조금 달라요. 내가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정치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사람이 욕망하는 것은 당연해. 모든 동물들도 욕망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짝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건 다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문제는 욕망의 크기가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끝없는 욕망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억만장자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욕망을 가지는 건 괜찮은데, 두 번째는 욕망의 크기만큼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격은 없는데 욕망이 크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했어. 많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 조직의 CEO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욕망을 가졌어. 괜찮아.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싶어. 괜찮다니까? 문제는 자격이 있는가예요. 안타깝게도 자격은 갖추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욕망만 계속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운 좋게 뭐가 되고 나면 계속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재수 좋게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없는 욕망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데 욕망을 가지기 전에 그리고 그 욕망에 걸맞는 자기가 자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의 욕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욕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욕망은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파타고니아 같은 그런 회사 같으면 그 회사가 잘 될수록 환경이 더 많이 보호가 되잖아요. 어디지? 어떤 신발 회사 캔버스와 비슷한 그 신발 만드는 반스인가? 그 회사는 신발 한 켤레 사면 아프리카에 신발 한 켤레 보내잖아요. 1대1. 이거는 그 기업이 말하기 애매하지만 기업이 자기 존재 가치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그런 것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지. 억지로 짜낸 마케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케팅이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병원의 기본 모토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 당신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겠다. 이 말을 예전에 뒤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직원들이 환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일이기도 하고 이게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간발의 차죠. 간발의 차. 그나마 우리는 환자를 아픈 사람들을 맞이하는 입장이고 환자분들은 아파서 오시니까 그래도 환자분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럴 때 늘 방향이 내가 먼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도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싶어. 나도 먼저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들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한 거 보고 저 사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어제 우리 병원에 지금 한 2, 3주 오신 그 양평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주일에 2번씩 양평에서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데 처음에 너무 그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너무 그간에 몇 년간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막 너무 얼굴도 힘들고 지치고 어머니도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어려운 형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병원 몇 번 치료를 받고 제가 그 브런치에 쓴 글을 보내주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수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제 그 글 쓴 거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부산에 그 놀러 가서 호텔 창가에서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구름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게 꼭 돌고래 모양 같아가지고 돌고래 그림을 그린 글이 있어. 그걸 보고 어제 그분이 이제 맨발 산책을 하다가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보고 거기서 구름 모양을 I love you를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분명히 치료가 잘 됩니다. 이분 3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4년 넘었다. 공황도 있고 뭐 통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가장이 그러니까 다 힘들어가지고 뭐 부모님도 부인도 참 어려웠는데 몇 번 치료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구름이 쫙 길게 양탄자처럼 깔려가지고 구름이 그렇게 옆으로 길게 깔린 거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봤나? 저는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 네.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잘 사는 거야.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끝없는 욕망, 이 한없는 행복을 끊어낸다. 끝없는 욕망을 하면 이런 구름도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예쁜 하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신앙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집 아이들이 2살, 4살이거든. 아이들 눈동자를 보시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전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 지금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이들 눈동자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뇌가 있죠.
그때 참 능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다. 네. 맞다. 아니 눈동자 속에는 내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있어요. 진짜. 저도 후회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편이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하는 게 이제 조금 원장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최고의 선택은 할 수 없으나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중에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일 때 같은 선택을 내가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살 때도 내가 이걸 살까? 아니면 다음에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진행해요. 근데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책임이 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졌으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되고 그건 안 됐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후회는 없거든요. 왜냐면 다시 돌아도 똑같은 걸 할 거니까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는 올 수 있는데 나는 후회하는 사람들도 저도 별로 좀 안 좋아해요. 나도 하지만 근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평가한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지향점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내가 돌아보고 있다는 거, 뒤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야. 1부, 2부, 3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맞아. 속편이 막 나오고 시리즈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거는 앞에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 걸보다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할 걸이 아니라 했을 걸이 아니라 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사람 벌써 생각이 벌써 앞에 미래지향적으로 나는 뒤로 걷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 할 수 있겠네. 그게 경험이고요. 그러고 있는 거 끊임없이 그래 가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게 성찰이야.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성찰이지. 저는 이런 좋은 단어보다 저는 개선이라고 해요. 개선. 드라이하다 진짜. 진짜. 어차피 사람이 자꾸 깎여야 돼. 나는 연마돼야 된다고 생각은. 특히 제 같은 사람들은 좀 날카로운 누구들은 동거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는 느낌. 노력은 하는데 그냥 노력하는 척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마돼야 된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보는 책 중에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나를 뭐 엄청나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나가 있다를 알면 내가 이렇게 넣을 것이냐 이렇게 넣을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나가 나를 아직 마음 챙기기까지는 못 갔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보니까 후회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만 후회가 있다면 근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알았잖아. 맞죠? 뭔가 뭐 했던 걸 알았잖아. 그러면 그냥 한 번만 고기만 딱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고기만 딱 고기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고기를 위로 들면 되죠. 저는 그래봐요. 그래서 너무 밑에 드라마를 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를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오케이. 이상입니다. 멋집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인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은 결국 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계속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이랑 계속 뭐 의사소통을 해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조금 더 많이 쏟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굳이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니까 나에 대해서 굳이 뭐 잘 알지 못하더라도 뭐 그냥 잘 알고 있겠지 당연하게 나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친구가 올 4월인가 번아웃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만나기 전에 작성을 했어요. 포스트잇. 너는 어떨 때 좀 제일 행복해? 뭘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정말 너에 대한 질문인데 왜 너는 너를 잘 몰라?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그 질문을 봤을 때 나는 진짜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지? 뭐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날 잘 몰랐구나.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너는 뭘 잘해? 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저도 항상 뚜렷한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난 날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33쪽에 상정하는 인물 중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 정답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걸 보고 내가 남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 관심이 사실 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뭐 나의 성향을 알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알게 되면 나는 한층 더 가깝게 행복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좀 공감이 돼서 여기서도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인 되고 딱 좋았던 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뭐 학원이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돈을 벌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뭐 테니스도 배워봤고 뭐 여행도 가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책도 읽었다 하고 뭐 일과도 작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 외에도 뭐 소설책 읽고 싶은 것도 읽고 다이어리 매일 쓰고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한 걸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했던 것들이 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나이는 28이지만 자기는 3살이라는 거예요. 그 말 의미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공감돼서 저도 그럼 나는 한두 살 정도밖에 안 된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찾고 나의 행복을 점점 찾아가는 게 지금의 과제 아닌 과제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멋지다.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와. 왜 그러면 난 5살. 5살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그 현존하는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다. 이 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고 할 때 그 나가 어떤 나인지, 나는 크게 나라는 자아 안에도 3가지 자아가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 육체라는 내 자아가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자아가 없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자아 중에서 이 3가지 자아 중에서 두 번째 자아, 기억 자아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육체를 말할 때는 이건 경험 자아라 그래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몸이고, 이 몸은 경험자라고 부르고, 두 번째 생각, 이거는 기억자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3번째가 이제 배경자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관련이 깊은 거는 메타인지예요.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지 내가 뻔히 알아. 근데 내가 해. 미쳤잖아 이거. 또라이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2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하는 생각은 대체로 유용해. 내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밤에 오늘 낮에 나한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지나갔던 그 인간 얼굴이 떠올라. 그 인간이 미쳤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보고 가는 거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야? 밤에 자다가 그 생각이 내가 합니까?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이 생각이 주인공이 난가요? 주인공이 나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떠오르는 생각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내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은 잡념이에요. 잡념. 원래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런 잡념이나 망상,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잠잠히 하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떠올라서 바라보면 아, 내 속에서 이런 온갖 잡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아를 배경자아라 그래요. 배경자아를 뭐 다른 말로는 뭐 참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메타인지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내 기억이나 내 경험은 고유하죠. 다른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이런 고유한 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배경자아는 다 비슷합니다. 인종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비슷합니다. 그때 능인 스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종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뭐 거의 싱크로율 100%, 능인 스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통된 자아죠. 공통된 자아. 개별적인 취향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대부분 나 하면 나의 취향, 나만의 특별한 고유한 나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 참나,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될 수 있는 나가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내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 때 나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얘기로 대신할게요. 인도의 그 19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 고대 전통 힌두교 전통을 이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종교 경전에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어. 내 안을 돌아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내 안을 돌아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내 밖을 돌아봐서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그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다 압축한 그런 말이었어요. 내 속에 들여다보면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욕망은 매일 바뀌어. 하나를 성취했어도 또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목표를 도달했으면 와 만족하고 계속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금방 바뀐다니까. 도달하는 순간 바뀌어. 꼴대가 맨날 옮겨. 근데 꼴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후회해. 그러고 보면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밖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하고 연결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내 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밖에는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걸 아는 게 사랑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삶에 대한 큰 통찰을 준 그런 말이었어요.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를 오래 하나 모르겠네. 우리 다음번 책 뭐죠? 좋은 기분. 네, 다음번 책은 좋은 기분.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도 이렇게 철학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